자, 두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세입자 올리는 빌라왕 사태, 전세시장 향방은입니다. 주택의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자, 빌라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연이은 사망 소식도 있고요. 네. 또 제2의 빌라왕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런 빌라왕 사태, 어떤 피해 사례가 지금 현재까지 있나요? 저는 이제 언론에서 자꾸 빌라왕 하는데요. 빌라왕이라는 표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왜 왕입니까? 사기꾼이지. 아무튼 간에 뭐 언론에서 이제는 빌라왕이라 하니까 지금도 이제 빌라왕이라고 칭하겠는데, 일단 사실 이 빌라왕 사건을 본다 그러면 사실 공통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규 빌라 중심이었고요. 그다음에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비슷한 이런 부분이었죠. 근데 이런 데가 어디 많이 있느냐? 이제 화곡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사실 화곡동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중심 인물이 돌아가신 김 씨가 문제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조 씨의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조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는 부동산 업을 하고 계셨다가 이제 바지사장 강 씨가 찾아옵니다. 일용직 노동자셨는데 투자하고 싶다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공인중개사 조 씨가 하나 방법 알려줍니다. 바로 무자본 갭 투자죠. 한번 자기 자본 들이지 않고 말 그대로 이제 시세가 비슷한 매매가와 그다음에 전세가가 비슷한 명의만 넘기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데를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그걸 찾아다니는 게 결국에는 신규 빌라밖에 없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록이 다 있기 때문에 매매가를 다 알아요. 근데 신규 빌라 같은 경우는 신규 빌라다 보니까 깨끗하죠. 근데 이제 거래 내역이 없다 보니까 이게 시세가 어딘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공인중개사 조 씨의 말을 믿고 이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바지사장 강 씨도 구속이 됐지만은 이분이 사실 그렇게 해서 무자본 갭 투자를 들어가서 많은 피해 사례가 또 양성됐고, 근데 빌라왕 김 씨는 뭐냐? 이 공인중개사 조 씨 밑에서 일했던 보조원이었습니다. 중개보조원이었거든요. 이분이 따로 나와서 했던 게 사실 몇 채를 사실 이렇게 빌라 전세 사기를 했던 거죠. 이게 바로 이제는 빌라왕 김모 씨의 사건이다. 그래서 이제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뭐 결국에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 가격 다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왜냐하면 사실 조세 채권 우선주례가 있습니다. 내가 봤더니 이분이 또 공통점이 뭐냐면 국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밀린 게, 체납된 게. 그러면 조세채권 우선주의 때문에 뭐 경매에 들어가도 당연히 이제 내 보증금보다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국세가, 그러면 내가 고스란히 또 돌려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양성되고 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사태가 오기 전에 어떻게 보면 지금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부도나 기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에다가 보증보험을 들어서 임대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것을 그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가 지금 보게 되게 되면은 2020년 8월부터 지금 신규 임차권에서 그렇죠. 진행을 했고요. 이전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8월 13일 이후부터 체결된 건에 대해서는 이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그럼 이제 미가입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이런 어떤 그 주택등록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에 대한 미가입건들에 의해서 피해 사례, 영향 얼마나 지금 끼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2020년 8월 17일 날 법이 개정이 돼서 1년 유예 기간을 뒀어요. 그래서 2021년 8월 18일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원천적으로 돌려줄 수 있게 이제 보증보험을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사고 난 것들이 다 그 이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전혀 들지 않은 물건들이 제가 보기엔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길은 없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근데 시청자분들이 알아야 될 게, 또 세입자들은 이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또 들어요. 뭐 허그라든가 서울 신용보증이라든가.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세입자가 특히 이제 은행 대출 같은 거 받을 때 이제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 본인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내가 이제 보증보험을 뭐 허그에 들면은 그거를 이제 보증금을 집주인이 주든 안 주든 띄어먹든 내가 받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든 사례는 지금 나온 사례 중에 제가 보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 중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드신 분들이 꽤 있어요.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참 웃겨요, 정부가. 이거는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이런 사고가 나면은 이제 그 허그나 이제 신용보증회사가 이제 집주인하고 이제 집주인하고 이제 그 어떤 채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들은 이제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전세금 보증금은 먼저 지급을 하는 관계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 빌라왕인가 저든지 뭔지 그분이 이제 뭐 돌아가셔가지고 소유자가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소송의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그는 이거 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정부가 빨리 이거를 좀 특별한 케이스로 해서 이사 가실 분들은 어떻게 보면 누가 되든 간에 허그는 전세보증금을 줘야 돼요. 보증보험을 든 사람에게 무조건 줘야 되고 세입자한테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소송을 해서 받아가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다. 구상권 청구를 못 하니까 지금 지급을 중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좀 어떻게든 풀어야 될 것 같고 뭐 원희룡 장관이 나와서 뭘 해주겠다 하는데 이게 사실 이게 민사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정부가 할 수 있겠지만 법이 할 수 있겠지만 이 민사에 대한 부분은 정부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를 안 지켰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분명한 벌칙과 벌금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네. 자, 임대사업자의 의무 가입을 안 할 경우에 네네. 뭐 걸러지는 장치나 또 규제, 벌금 등 어떤 제도가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법이 이제 2020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1년 유예를 뒀습니다. 이제 기존에 있던 임대사업자분들에게는 이제 1년 유예를 줘서 사실적으로 21년도 8월부터 이제는 의무가입이 생긴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임대사업자 의무가입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의무가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일단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 10%를 과태료를 내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단속 주체가 바로 이제는 지자체라는 게 문제예요. 실제 이번에 김모 씨, 돌아가신 빌라왕 김모 씨 같은 경우는 화곡동에서 전세 사기를 많이 했잖아요. 결국엔 그 시발점이 화곡동이었기 때문에. 그럼 강서구청에서 과태료를 내렸느냐? 51채가 의무 등록 안 했거든 말이에요. 임대 등록을.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 낸 적이 없습니다. 그 기한 이후에 의무적인 의무가 있었지만 그렇죠. 안 했다. 예, 51채 같은 경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 내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사건 터지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 나서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유는 그래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사실 체크를 못했다라는 게 이유겠지만은 사실 지자체 단속이다 보니까 이게 좀 한계가 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미비했다라고 보고 저는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자, 일부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임대인의 의무 가입이 안 됐을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자료를 보게 되면은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한 주택의 54%가 깡통주택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그 금액은 보증금이 이만큼인데 가격은 떨어지고, 그 중에 우리 얘기했던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가 79%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제2의 빌라왕을 막겠다고 해서 허그에서 깡통주택에 대한 전세 대출의 보증 한도를 낮춘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증보험을 들었어도 보증금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 어떤 보완책 정말 없을까요? 이건 뭐 실제적으로 일단은 보증보험은 전세금 전액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허가 나중에 뭐 그걸 뭐 한도를 낮춘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체 이제 주택 가격 대비로 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봐서 이제 비율을 낮추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뭐 1억짜리가 막 7천만 원까지 전세를 허락을 했다면 이제는 뭐 6천만 원, 5천만 원까지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보증을. 그리고 나머지 그럼 2천만 원은 어떻게 하냐? 세입자가 책임지라는 얘기. 그러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문제가 이 불거지는 게 이제 첫째로 보면은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이제 우선 이 세입자들의 의식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큰 어떻게 보면 전세 자금이 전 재산이잖아요. 그게 다 내 돈이냐? 일본은 또 대출이에요. 그럼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전세 계약을 하는데 그냥 중개사 말만 듣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적정한지 또 등기부상의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엄밀하게 체크를 하는데 작년인가 아마 원희룡 장관이 그런 대책을 내놨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적정 전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말만 해놓고 지금 뭐 거의 뭐 작년 얘기인데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좀 지식이 없는 이 세입자들에게 그런 정보를 제공을 손쉽게 알 수 있는. 예를 신축 빌라다. 그러면 여기가 이런 거는 되게 뭐 전세가 뭐 1억이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억 5천 달라 그런다. 그럼 이거 사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게 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크게 할 게 없어요. 지금 뭐 빌라왕 사기 당하신 분들에게 제가 보기에는 결론적으로 정부가 해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국세 문제가 항상 문제가 돼요. 세입자는 국세를 연락 못하게 돼 있어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연락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작년에 원희룡 장관이 이거를 바꿔보겠다. 그리고 이제 전세 계약을 하고 바로 가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네. 그래서 선순위 이제 를 뺏기는 거죠. 그것도 이제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그러한 사항들을 은행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세 세입자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국세가 이제 미납을 하면 국세가 전세 보증금보다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죠. 그죠? 현재.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이게 이제 집 가진 사람 문제면 집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전세 세입자들에게는 국세가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보다 먼저 우선권이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법적으로 좀 손질해서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먼저 이제 선순위가 있으면은 세입자는 그냥 보증금을 보호를 받는 이러한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 정보 제공, 임대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좀 손쉽게 그쵸, 좀 예, 열람할 예. 수 있는 좀 제도가 좀 구축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네.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그러면 전세 시장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게 네. 우리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뭐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관리 감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특히 이제는 법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좀 나서줘야 되는데 지금 하나의 법이 좀 발의된 상태긴 합니다. 뭐 통과된 건 아닌데 그게 뭐냐면은 세금을 고의로 이제는 뭐 탄류하거나 아니면은 갚지 못하는 임대 사업자 같은 등록을 말소하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법으로 이제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국세가 계속 미납된다 이러면 그냥 임대사업자 종료시키는 이런 법이 이제 발의된 상태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는 입법 활동을 통해서 뭔가 규제할 수 있는 관리 감독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건 국회가 좀 나서야 될 일이고 그래서 또 행정으로 처리하는 행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세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뭐 교수님 말씀점도 동의하는데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금융교육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사실 외국 같은 사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때부터 금융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그런 교육이 안 돼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 가격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럼 전세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인중개사 말을 믿고 들어가요. 근데 저는 그게 그 전세 세입자의 문제는 전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정부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저는. 예. 세입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는 그 교육을 등한시했던 금융교육을 등한시했던 우리나라의 그 정부 교육 시스템의 문제이지 사실 뭐 영세 사시는 분들 서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 먹고 살기에 바빠서 뭐 전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내가 뭐 보증금을 가입해야 되고 이런 거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더 나서서 이런 전세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 그다음에 적극적인 교육, 금융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 내용에서도 우리 교수님께서는 일단은 개인이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좀 더 확실하게 좀 들어가야 되고 예. 계약을 할 때 대신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좀 더 정보를 임대 제공하는 정보 거죠. 제공할 네. 수 있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평론가께서는 개인의 어떤 그 서민들의 어떤 정보 입수는 쉽지 않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확실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 전세 가격은 계속 곤두박질을 치고 있어요. 정부의 전세 가격 대책 과연 어떤 게 있을 수 있고 과연 효율성이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참 저는 이런 전월세 가격 얘기할 때 보면 마음 답답해요. 오르면 올라서 걱정이고 이제는 떨어지니까 떨어진다고 걱정해요. 임대차보호 3법 나올 때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이게 다 세입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서 전세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대부분 했어요. 저는 아니다. 그다음에 제가 굉장히 좀 한 6개월 동안 애를 먹었어요. 이게 지금 임대차보호 3법이 되면서 전세 시장 굉장히 안정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학년제가 3년이에요. 근데 이제 2년, 4년 할 수 있어요. 이 전세 가격을 왜 집주인이 마음대로 올려받았냐? 2년, 1할 1, 2학년 다니면 절대 3학년 때 이사를 못 가요. 그러니까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끌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4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올려? 그러면 이제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왜? 애가 이제 학교를
그때 되면 졸업하고 이미 고등학교 뭐 대학을 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시기적으로 그러한 임대차 3법이 자리 잡아가면서 전세에 대한 이제 수요 공급이라는 것이 집주인 마음대로 전세 가격을 올리고 이런 시장이 안 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집값이 한 1년 동안 20-30%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전세 가격은 제가 보기엔 그 이상 떨어지는 게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걱정인지.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왜 걱정이냐면 집주인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예, 집주인들을.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기존의 전세를 살던 분들이 이제 겹쳐진다는 거예요. 깡통. 그게 깡통 전세가 된다. 근데 이거는 그렇다고 이 깡통 전세를 없애려고 어떻게 전세값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올려요? 아니면 집값을 부양해서 올려요?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깡통 전세 부분은 이게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깡통 전세가 되는 거고 다시 오르면 안 될 수, 이제 깡통 전세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전세 가격에 대한 대책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 그리고 저는 해서도 안 된다. 이 전월세 가격은 시장의 기능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인위적으로 전세 가격이 좀 이렇게 지금 굉장히 급락하니까 이거를 인위적으로 무슨 뭘 내놓을 법도 없겠지만 이것을 부양시킨다? 아니 우리 돈 없는 우리 세입자들이 싸게 집 없는 분들이 전세에 사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때 그걸 못해서 정권이 바뀔 정도가 됐잖아요. 그죠? 집값 오르고.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사실 이 집값 문제 때문에 사실 탄생한 정부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사실 보수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돼가는 상황이잖아요. 별로 한 것도 없지만. 그래서 이제 요것을 이제 정부가 받아들여야지. 요것을 뭐 일부 전문가들이 대책을 내놔야 된다. 그럼 전세값을 또 올려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집값 문제랑 전월세 가격이랑은 완전히 다른 정책의 영역이다라고 봐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자, 우리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분들이 계시죠. 전세자금 대출이나 뭐 보증금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 뭐 그건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다 보니까 현재 지금 주담대 대출도 굉장히 높은 금리지만은 전세자금 대출도 거의 뭐 7%, 8%대까지 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전세를 살고 월세를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까지도 대출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서민인데 그분들을 위한 어떤 대출의 금리를 조정시킬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는 건 어떨까? 자, 제가 아까 그 박근혜 정부 때 참 집값이 어느 정도 잡히고 전월세 가격도 안정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무너뜨린 게 빚내서 집 사라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전월세 그 보증금 대출을 굉장히 저렴하게 막 받아가고 싶은 대로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마음대로 올린 거예요. 저는 전세 대출 금리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가 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지 않고 있는 게 오히려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왜? 집주인도 알거든요. 저 사람이 전세가를 올리고 싶어도 거기에 들어올 전세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자기 돈으로 전세 사는 사람이 없어요. 상당 부분은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잖아요. 오른 만약에 전세값을 올려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입자들이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올려줘 하다 보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다 보니까 그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전세 가격이 안정이 되고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세입자에 대해서 어떤 금리 부담은 좀 줄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부가 또 괜히 전세자금 대출을 정말 편하게 많은 액수를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집주인은 분명히 전세금을 올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박근혜 정부 때 가장 실패한 게 그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전세 시장에 대한 접근은 좀 정부가 정책적으로 잘해야 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이슈에서는 그래도 두 분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많이 일치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전세 사기 빌런왕 사태와 전세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